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의 이딴 방역 대책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로 오르면서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갈등,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변호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631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보통 좀 줄어들던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검사 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확진자도 사실상 수치가 상당히 좀 낮게 집계가 되는데요. 예. 이번에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주말에 신규 확진자 수가 631명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더 문제는 신규 확진자 수 중에 대부분인 국내 확진자 수가 599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32명을 기록했는데 문제는 수도권에 470명을 기록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예. 이게 역대 최고치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수치로 집계가 된 거고요. 또 서울서도 2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비율로 따져보면 1000명당 1명이 서울 같은 1000명당 경우에는 한 명이요. 예, 코로나 확진자 수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당히 좀 세분화되면서 정부에서 2단계 플러스 알파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추이로만 보면 이게 먹혀들질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아마 방역 당국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서울 쪽에 있는 것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253명이 이제 확진이 되었는데요. 그 확진율이 2.7% 정도 되는 것이고 어제 검사 건수는 6,547건인데 그걸 조금 확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평균 수치를 좀 살펴보면 지난달이죠.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하루 평균 보통 8,045명 정도의 검사를 했고 그중에 확진율이 2.4%였다니까 예.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조치를 많이 취했어요. 서울 시민들에게 이게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천만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진자가 정폭되면 사실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전국적인 그 방역 대책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고 국민들에게 조금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확진율이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2.5%대, 2.4에서 2.7%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는 정말 방역 당국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제 최대한 올 한 해 자영업자들 피해도 컸고 하니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은 발표할 때 좀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2.5단계로 격상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지금 힘을 얻고 있고 지금 2 플러스 알파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추이를 보겠다고 해서 내일 종료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혀 이 주춤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더 격상하는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어떤 점이 많이 바뀌느냐 하면 노래방 등의 영업시설은 아예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되고요. 50인 이상이 모이는 것 자체도 금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이제 등원하는 아이들 인원수도 총 정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등교 인원을 통제를 해야 되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그런 2.5단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건 인구 밀집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확산 우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확산세가 커지자 지난 금요일에 별도의 긴급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내용 좀 들어보시죠. 서울이 처음으로 밤 9시 이후 도시 불을 끄는 결단을 했습니다. 최대한 경제가 순환되는 범위 내의 방역 대책을 고민해 왔지만 지금으로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네, 뭐 서울을 잠시 멈춰야 한다 이런 이제 강력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밤 9시 이후에는 뭐 영화관, 상점 다 문 닫게 된 거잖아요. 사실 뭐 서울에 불을 꺼야 한다라는 저 당위적인 말은 100% 공감할 수밖에 예. 없죠. 사실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소상공인의 어떤 경제적 위험을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그걸 활성화시키면서 방역을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9시 이후에 모든 불을 꺼야 된다라는 서울시의 그 말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예. 한 두세 가지 그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제안 드리고 예. 싶은 이야기는
과연 9시 이후에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9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도 어떻게 방역을 조금 강화할 것이냐, 어떻게 촘촘하게 그런 전염병 확산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언제나 고민하는 것 중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수치는 오늘 몇 명이 확진되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 뭐 저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어제는 14,371건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631명이 확진되었기 때문에 그 확진율이 4.39%인 것이고, 그 전날에는 23,086명을 했는데 확진자가 585명이면 그 확진율이 2.5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말에 숫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율은 왜 더 늘어났느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과연 이러한 2만 건에서 3만 건 사이에서 계속 우리가 확진자의 검사를 하는데, 과연 이 검사의 수치를 이 정도로 내버려 둬야 되느냐, 더 늘릴 필요성은 없느냐. 그리고 분명히 정부 당국에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후에 몇 명이 늘어날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정책을 펼칠 때 이렇게 미시적으로 오늘의 날짜가 아니라 그 양성률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전파를 시키는 전파율 이런 걸 고민해서 국민들에게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위험이 있으니 이 위험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셧다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한 정보를 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확진율에 대한 더 좀 구체적인 또 자료 통계도 좀 공개가 될 필요가 그다음에 있을 것 조금 이따 우리가 논하겠지만 한 사람이 몇 명까지 전파할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후의 사태를 분명히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도 확산이 이제 계속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 얘기 잠시 좀 들어보시죠. 방역 당국에서는 몇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서 환자 발생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요. 지난주는 1.4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자 한 명이 그 1.4명 정도를 감염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유행의 크기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행의 크기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우려스러운 대목이 바로 연말이라는 점입니다. 연말에 아무래도 올 한 해 동안 약속도 못 잡았고 하니까 소규모로 3, 4호 또 좀 모이겠다는 분들 주변 보면 또 많던데, 이런 게 아무래도 좀 걱정거리겠죠. 그렇죠. 지금 정말 준수해야 되는 건 생활 방역일 겁니다. 지금 1.4 그 재생산 지수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한 명이 1.4명한테 옮길 수 있다는 거고, 더 문제는 이 1.4명으로까지 감염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병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망자, 이런 치명률로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추가로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활 방역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연말이라고 해서 뭐 기존에 했던 그런 모임들, 뭐 송년회 같은 것들을 정말 중단하고, 지금 9시 이후에는 통금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생활들이 제약이 많이 가해지는 상황인 만큼 조용하고 지금 차분하게 연말을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대부분이 올 한 해 동안 방역수칙 준수하고 모임도 자제하고 자가격리도 또 충실하게 수행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일탈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됐는데 제주에서 또 이제 연락이 된 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뭐 국민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작은 이탈이 큰 어떤 여파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인 한 분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무단 이탈, 연락 두절,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사실 뭐 이걸 뭐 징역 10년을 과한들, 뭐 벌금 1억을 과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분의 행동이 나머지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가격리를 좀 해주시고, 국가당국에서는 이러한 어떤 법을 만들었으면 법의 실효성을 분명히 부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을 처벌하고 있지만, 더 엄혹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해서 이러한 어떤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오후에 거리두기 격상 관련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승전 의원도 좀 드릴게요. 윤석열 총장의 대응 카드라고 할까요? 헌법 소원, 이 카드를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악수입니까? 묘수입니까? 예. 뭐 악수와 묘수는 사실 법원에서 따져가야 되는 예. 부분이고 저 뭐 개인적인 생각에 이게 악수다 묘수다 말하는 건 사실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이제 그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거는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가 다른 거는 일반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해서 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있으니까 예.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검찰총장이 징계위원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총장의 징계는 누가 청구를 하는가 하면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다 보니까 그럼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고 그 검사징계위원회 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저희들이 형사소송법을 이야기할 때 규문주의와 조금 어려운 말인데 탄핵주의를 만들었는데 규문주의는 어떤 건가 하면 원님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사를 하고 제가 재판을 하면 수사하는 사람이 재판하니까 수사할 때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재판할 이유가 없는 거다라고 해서 저 수사하는 사람과 재판하는 사람을 분리해서 탄핵주의에 따라서 수사는 검사가 하고 재판은 법원이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를 나누겠다라는 게 근대 형사 입법의 원칙이라면 이제 윤석열 측에서는 예. 적어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옛날의 규문주의식 즉 원님 재판이 남아 있는 거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위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검사징계위원회는 결국 법무부 장관이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결국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반 검사에 대한 그 헌법 소원이 아니라 검찰총장은 적어도 법무부 장관이 청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공무단임권에 대한 어떤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좀 정확한 이해가 많이 필요한데 검사에 대한 징계법 절차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법 절차가 다른데 네.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문제 삼은 건 검찰총장에 대한 또 징계 그렇죠. 문제에 대한 건데 네. 이게 근데 뭐 1월부터 이 내용이 바뀐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거는? 네, 1월부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승재현 그 위원님께서 좀 예. 말씀을 해주신 게 더 좀 예. 괜찮을 것 예. 같습니다. 예. 1월부터 이제 바뀌어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헌법 소원을 낸 게 어차피 이제 바뀔 건데 좀 뭐 내심 좀 늦춰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또 속내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민간 쪽에서 예. 징계를 하면 예.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원으로 이제 가끔씩 참여를 하는데 민간위원회에서는 내부 사람과 외부 사람 중에 외부 사람이 그 징계위원회 과반수가 넘고 외부 사람을 위원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절차적 적법성이 타당한 것이고 법치에서 우리가 고민할 때 그 적법 절차라는 것은 구성원을 구성하는 그 사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한 판단의 그 내용이 중요한데 예. 지금같이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법에 따르면 특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그 청구권자가 되고 그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구성된 사람에 의해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러한 그 검사징계위원회도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지금은 7명이에요. 예. 7명이고 나중에는 9명으로 지금 바뀌어가 2명이 있는데 늘었군요. 예. 예.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7명에서 9명으로 바뀌면 이게 법원이 예를 들어서 A란 판사에서 B란 판사로 바뀌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A란 법원이 아니라 B란 법원에 재판받는 게 맞는데 그 검사징계법 부칙에 보면 옛날에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옛날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7명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라고 가는 거고 그럼 지금 10월 21일 날 바뀌는 법을 보면 9명으로 바뀌면 제가 징계의 대상자면 7명의 대상으로 징계를 받을래 9명의 대상으로 징계를 받을래 이러면 9명이 훨씬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데 부칙에서 그런 걸 만들어놔서 이게 형벌 불소거의 원칙도 아닌데 옛날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는 옛날 법에 따르고 그다음에 지금 21일 바뀌고 난 다음에 징계 대상자는 지금의 법에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윤석열 측 입장에서는 예. 어차피 이게 시행되면 9명으로 바뀌고 그 모든 예.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될 것인데 지금의 검사징계법 부칙에 따라서 이 7명으로 재판받는 예. 게 여러모로 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바뀌고 난 다음에 어차피 그 시행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갈 예. 거라면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자. 그건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인 거고 어쨌든 지금 법대로라면 그 7명 규정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번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그렇습니다. 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징계가 위원회가 실제로 소집되기 이전에 그 위헌성 여부를 헌재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까지 냈는데 실제로 이 가처분에 인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고 이 헌법 여부를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게 징계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사실상 시간 끌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할 수 예.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징계 절차가 이제 중단되는 수준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징계위가 지금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전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전례를 예. 이제 고민하면 사실 가처분이 나올 일은 참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예. 뭐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예. 거지만 전례에 따르면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헌법소원이 국민들 보실 때 조금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법률이면 예를 들어 징계법이 이게 재판 같으면 재판에 먼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그래 이거 정말 위헌이네. 그럼 자기가 직접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안 받아주면 예. 헌법 재판소법 68조 2항에 따라서 당사자가 헌법 소원 형식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윤석열 측 앞에 그 헌법 소원의 내용을 보면 예. 분명히 당사자의 기본권은 침해되었다. 68조 1항의 네.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결국 아마 윤석열 측 입장에서는 예. 이 헌법 소원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공무단임권이나 평등권이 위배되면 결국 이 검사징계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검사징계법이 무효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도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니 그쪽 측 생각입니다. 예. 그쪽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하면 이거 위헌 법률을 나서 이 법률이 무효가 되면 당신들이 내린 결정은 분명히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조금 연장해줘라는 의미에서 제기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금 뭐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데 네. 그렇다면 그 다음 윤석열 총장 측의 카드는 지금 징계위원회 명단 이제 정해지면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 사람들로만 끓여진다면 기피 신청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단을 놓고도 상당히 좀 줄다리기를 양측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적용받는 검사 징계법을 보면 이 징계의 대상이 된 사람은 기피, 회피, 재척의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상 본인이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려운 명단으로 꾸려진다면 본인이 권리 행사를 통해 가지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 검사 징계법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명단을 징계 대상자가 좀 인지를 한다는 게 전제돼 있다고 법령을 해석해야 될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명단을 주지 않아서 현장에서 기피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 예. 이게 또 나중에 절차상 하자로 지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마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면 윤석열 총장의 지금까지의 어떤 행동을 보면 문제 제기를 법적으로 다시 행정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보는 두 축이 절차적 위법성과 그 내용의 위법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절차에 있어서 어떤 방어권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고 판단을 받으면 상당히 법무부로서는 수세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명단을 공개해서 하자를 어쨌든 그 빌미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기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명단을 바꾸지 않고 하게 될까요? 이게 검사징계법을 예. 다들 이제 안 읽으셔서 그런데 예. 검사징계법에 보면 제가 예를 들어 기피위원이면 저를 예. 빼요. 그러니까 예. 지금 같으면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7명인데 네. 검사징계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전례의 모습을 그냥 일천하지만 말씀드리면 원래 법무부 장관께서는 안 나오세요. 예. 안 나오시고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시고 예. 검찰 3명, 외부위원 3명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6명이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위원이라고 쳐요. 예. 그러면 제가 기피
대상이다라고 해서 그 검사 징계 대상자가 야 성재현 기피 이러면 예. 저 빼고 나머지 5명 이 이제 과반수 투표를 해서 저 사람 기피 되는 거 맞아. 나머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하는 거고 그럼 그 있군요. 사람이 기피가 되면 예. 제적 인원수 과반수의 출석임이 가능하니까 7명이면 5명까지가 제적 인원수 과반, 4명까지가 제적 예. 인원수 과반이니까 한두 명이 기피되더라도 4명 이상만 나오면 일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모든 경우의 수는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또 셈법을 여러 가지로 따져서 또 뭐 이제 입장을 아마 정했군요. 이완규 변호사가 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장관의 기싸움이 뭐 최고조다, 또 네. 운명의 한 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추미애 장관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항고라는 카드를 꺼냈죠. 그렇죠. 예. 이 항고 조치를 한 거는 바로 직무 배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습니다. 직무 배제까지 하는 것은 이제 온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즉시 항고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즉시 항고에는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린 뭐 법원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효력을 중단하는 그런 효력까지는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총장의 현재 상황이 변동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징계위를 임하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면서 본인이 이제 징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걸 막 이렇게 공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론에서 뭐 윤석열은 A를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추미애 장관 측은 뭐 적시항고했다. 예. 둘이 뭐 끝을 알 수 없는 뭐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적시항고권이 있으면 적시항고하는 것이고 헌법소원에서 문제가 있으면 헌법소원을 하는 거고 예.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 담겨 있어서 극단이다는 말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절차에 대한 어떤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법치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적법한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결과는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누구의 극단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법치국가에서는 법리적 다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기싸움은 상당히 지금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징계위가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지금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게 방어권인데 검사 징계법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소환장이 통지가 간 이후에 5일의 시간을 주고 5일이 최소한 지나야 기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 측은 애초에 소환장이 도달했을 때 그 후로 5일 뒤에 기일을 잡았고 그것이 한 차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라는 예. 거고 윤석열 총장 측은 변경된 기일과 관련된 소환장을 받은 이후에 5일의 말미를 못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10일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피고인이 아니라 이제 징계를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예. 어떤 징계가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이루어지고 관련해가지고 기록이 어느 정도가 축적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을 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부만 지금 이제 열람 허가가 난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는 피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예. 주장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예. 딱 더 보태면 사실 이게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징계의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형성력이라 그래서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예. 재가가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고 견책 빼고는 나머지는 다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사실 검찰총장도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던 부분이고 그 임명하신 그 사람에 대한 면직이나 해임이 나온다면 그걸 추미애 장관 측인 어떤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끝나면 사실상 별반 부담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과 객관성은 필요하다. 자칫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대척점이 사실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것은 저는 별로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위원회에서 정말 그 내용을 제대로 살펴서 그 결과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결과가 나왔을 때 대통령에게 재가를 올리는 게 뭐 공직자라면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윤석열 총장의 운명은 결국 나흘 뒤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징계의 명단을 저희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꼭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용구 차관 아니겠습니까? 이용구 차관이 계속 강조했던 게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이 두 가지 키워드인데 지금 텔레그램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텔레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네. 제가 뭐 저같이 일천한 친구야 국회나 아니면 법사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 예. 법무실장까지 나오시고 국가의 어떤 굉장히 고위직을 가셨다면 왜 이걸 보이시게 하셨을까라는 예. 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예. 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기록을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헌법소원 제기하는 게 사실 뭐 일반적으로 그러한 어떤 본안 판단에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그 외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뭐 악수라는 걸 크게 말하면 굉장히 크게도 보이지만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저희 뭐 변호사님과 저하고 뭐 집행정지는 사실상 뭐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거기는 뭐 이게 택도 없다, 특도 없다 이런 좀 강력한 워딩을 쓰셔서 과연 그게 이제 법무부 차관으로 당연직 위원인데 예. 그런 말씀하시는 게 부적절을 하지 않느냐라는 예. 어떤 얘기는 도로지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적절한 언어를 하셨지만 또 뭐 그 차관의 또 저 말씀을 예. 대응책을 보면 또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뭐 듭니다. 대화 상대방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좀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화 상대방 그리고 그 내용의 수위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뭐 징계를 모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대화의 상대방은 본인이 해명을 한 거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인 박은정 감찰 담당관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무부 소속의 이 징계와 관련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와 어쨌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걸로 보이고 또 하나는 그 문구입니다. 문구에 관련해 가지고 헌법 소원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체에 자신 없는 주체가 보통은 택하는 절차다라고 했는데 보통 저희가 헌법을 거론하는 것은 이런 그 일반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근원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실체에 관련해서 뭔가 그 보통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선택하는 절차인 부분도 예.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걸 징계를 사전에 모의했다. 이 상대방이 사실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 좀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양측이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니까요. 나흘 뒤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